안녕하세요. 벤지TV입니다. 아르센 류팽 어린이 추리소설 시리즈는 1편과 2편이 먼저 출판되고 3편과 4편은 불과 저번 달에 출판된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오늘은 3편 기암성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읽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아르센 류팽은 1905년에 모리스 르블랑 작가에 의해 탄생한 소설책의 주인공입니다. 3편 기암성의 내용은 천재 도둑 류팽의 사랑 이야기와 젊은 탐정 보트를레와의 팽팽한 대결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책 줄거리 소개. 아르센 류팽 3권 기암성은 보트를레라는 젊은 탐정과 아르센 류팽이 벌이는 팽팽하고 숨막히는 대결과 반전에 반전이 이어지는 알쏭달쏭하고 흥미진진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날카롭게 사건을 해결하는 보트를레와 변장으로 그를 추적을 따돌리는 류팽의 이야기를 통해 추리소설의 진정한 묘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제부르 백작의 성에 도둑이 들어 귀한 그림들을 훔쳐 도망칩니다. 도망치던 일당 중 한 명을 백작의 조카인 레이몽드가 총으로 쏘아 맞추지만 범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도 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젊은 탐정 보트를레가 뛰어난 추리력으로 범인들이 숨어있던 곳을 발견하고 류팽이 범인임을 밝히게 되죠. 추적을 그만두라는 류팽의 협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류팽을 쫓는 보트를레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류팽이 보물을 숨겨두었던 기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총에 맞아 부상을 당한 류팽을 구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레이몽드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모든 보물을 나라에 기부한 후 기암성을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류팽을 쫓던 숀즈가 총을 쏘는 것을 보고 레이몽드가 뛰어들어 대신 총에 맞아 죽게 되고 류팽은 비통해하며 레이몽드를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책 안의 주요 내용. 한밤의 총소리로 시작되는 이번 제3편 기암성은 제1권, 2권보다 더 깊고 풍부한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아르센 류팽은 언제 등장할 것인지 역시 기대되죠. 종이 쪽지에 적힌 암호 비밀과 에기유 크레주에 얽힌 비밀은 무엇인지, 과거 프랑스 역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 겹 한 겹 벗겨지는 진실들이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게 됩니다. 영국에 셜록 홈즈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아르센 류팽이 있습니다. 류팽은 재치, 낭만, 사랑, 예술의 모든 것을 갖춘 사람으로 프랑스에 걸맞는 인물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시리즈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게 되지만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의적, 아니 인디아나 존스 같은 탐험가라고 보는 것이 더욱 어울리는 그런 주인공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아르센 류팽이 처음으로 레이몽드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를 방해하는 인물이 다름 아닌 영국의 셜록 홈즈 탐정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까? 이번에도 셜록 홈즈, 작품 안에서는 헐록 홈즈라는 이름으로 출연하는데요. 그가 영국에서 궤도 루팡을 찾기 위해 오게 되며 또다시 루팡 대 셜록 홈즈의 대결 구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솔직히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 헐록 홈즈가 마땅히 정의의 편일까? 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운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약간은 악당에게 잔혹한 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루팽의 시각에서 그의 착한 면과 즐거운 면을 계속해서 관찰해 왔기 때문이고, 한편으로 헐록 홈즈가 바라보는 범죄자로서의 루팽이 조금은 희석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헐록 홈즈 입장에서 마땅히 루팽은 죗값을 받아야 하는 죄인, 범죄자, 도둑임이 분명하니까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었던 챕터 몇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감상 되시길 바랍니다. 미이하게 생긴 바위의 성 기암성. 파리로 돌아온 보트를레는 작은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류팽의 말이 뱅뱅 맴돌았습니다. 자네가 에기유의 비밀을 알아내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내가 열을 걸렸으니 자네는 아마 10년쯤 걸리지 않을까? 보트를레는 리팽의 말을 떨쳐내려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방문을 굳게 잠그고 두꺼운 커튼을 쳤습니다. 이렇게 꽉 닫힌 호텔방에 틀어박혀 꼼짝하지 않은 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나도 열흘 안에 비밀을 알아낼 거야. 절대 리팽에게 질 수 없어. 하지만 시간은 흘러 열흘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보트를레의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러다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던 13번째 날 저녁, 보트를레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그래, 에기우 크레즈의 비밀과 작은 책자, 그 속의 역사적 사건들 사이에는 분명 어떤 관계가 있을 거야. 보트를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단서를 찾아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 가지 사실에 다다랐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바로 노르망디 지방에서 벌어졌어. 당장 보트를레는 여행에 필요한 짐을 꾸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보트를레는 노르망디 지방의 어느 허름한 식당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붉은 기가 도는 얼굴에 건장한 몸집을 한 남자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꾸 보트렐레를 힐끔거리며 쳐다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보트렐레가 일어서려고 하자 조용히 다가와 넌지시 말을 붙였습니다. 안녕하신가 보트렐레군? 보트렐레는 당황하지 않고 다시 자리에 앉아 물었습니다. 네, 제가 보트렐레입니다만 누구시죠? 남자는 조용히 미소를 짓더니 말했습니다. 난 신문에 실린 사진을 보고 자네를 알아봤지. 자네는 나를 모르겠나? 내 사진도 신문에 자주 실렸었는데. 아, 혹시 맞네. 나는 셜록 홈즈라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만남이었습니다. 보트를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는 리팽 때문이겠죠? 이곳에서 뭔가를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이지. 하지만 난 종이 쪽지나 기도책 따위에는 별 관심이 없네. 그렇다면 어떤 단서를 찾으러 온 거죠? 무슨 증거라도 있나요? 후후, 나는 리팽의 유모에게서 단서를 찾으려 하네. 그 나이든 유모가 이 마을 근처에 살고 있지. 그녀를 뒤쫓아 보면 분명히 뭔가 알 수 있을 걸세.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리팽을 내 손으로 잡을 거라네. 숑주의 말에는 리팽을 향한 분노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온 보트를레는 어수선한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뒤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고 허탕만 쳤습니다. 그래도 그는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트를레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석에 이끌리듯 마을의 절벽 위에서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저 푸른 바다, 깎아지른 절벽과 아기자기한 바위들, 파란 하늘과 눈부신 햇살이 만들어내는 이 아름다운 자연. 이런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구나. 보트를레의 발걸음은 리팽과 에기유 크루제의 비밀, 늙은 유모와 헐록 숑즈 등 복잡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을 모두 잊은 것처럼 경쾌하고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절벽 사이의 작은 길을 따라 걷던 보트를레의 눈앞에 성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곳에 성이 있네? 어떤 성일까? 그 성은 깎아지른 절벽에서 약간 떨어진 바위 위에 우뚝 서 있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보트를레는 성의 이곳저곳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군데군데 금이 간 뾰족한 탑들과 고직식의 높은 창문이 있는 성으로 마치 오래전 고대시대의 요새를 본떠 만든 것 같았습니다. 성의 둘레에는 쇠로 된 울타리가 빙 둘러 쳐져 있었습니다. 성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보트를레는 쇠로 된 울타리를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튼튼해 보이는 철문은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는데 문 위에 프레포세성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성의 오른쪽을 돌아 걸어가자 낮은 언덕길이 나타났습니다. 그 언덕길을 따라 쭉 내려가자 길이 끝나는 곳에 바다로 빠질 듯이 위태롭게 놓여있는 바위와 바위 속 동굴이 보였습니다. 보트를레는 동굴로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 한숨을 돌렸습니다. 잠깐 쉴 생각이었던 보트를레는 솔솔 불어오는 바람에 꾸벅꾸벅 졸더니 어느덧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한 줄기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와 보트를레의 단잠을 깨웠습니다. 와, 잘 잤다.
나도 모르게 잠들었었네. 그때였습니다. 보트를레의 눈에 동굴 바닥에 쓰여있는 두 글자가 보였습니다. 글자를 본 그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꿈이야.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보트를레는 무릎을 꿇고 눈을 비비고는 동굴 바닥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닳고 다른 데다 푸르스름한 이끼가 끼어 있어 흐릿했지만 분명히 D와 F 두 글자였습니다. D와 F, 수수께끼의 종이 쪽지에 쓰여있던 두 글자, 꿈속에서도 잊을 수 없는 두 글자. 보트를레는 동굴에서 나와 언덕길을 허둥지둥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양떼를 몰고 가는 양치기를 만났습니다. 보트를레는 가쁜 숨을 고르며 양치기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기 저 동굴 이름이 뭔가요? 저 동굴이요? 아가씨, 드무아젤이에요. 에트르타 사람들은 아가씨들의 방이라고 불러요. 보트를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죠? 저 동굴의 이름은 아가씨들의 방이라고요. 보트를레는 양치기의 말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가씨, 종이 쪽지에 있던 낱말이야. 아가씨들의 방, 에트르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비밀이 풀리기 시작하고 있어. 어느덧 바다 너머로 해가 지면서 주위를 빨갛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트를레는 우거진 풀숲을 헤치고 절벽의 끝으로 나아갔습니다. 보트를레의 아래로는 파도가 넘실대고 있었고 앞에는 바위가 솟아 있었습니다. 높이가 80m가 넘어 보이는 큰 바위였습니다. 우와, 정말 거대한 바위구나. 바닷물에 닿아 있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뾰족해지고 있어. 마치 바다 괴물이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 귀괴한 모양이네. 거대한 바위는 얼룩진 잿빛과 희부연 흰빛이 서로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돌들이 층층이 쌓이면서 줄무늬가 아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갈라져 있었지만 아무리 강한 파도와 태풍에도 끄떡 없을 것 같았습니다. 보트를레는 자신의 눈앞에 우뚝 서 있는 커다란 바위를 꿰뚫듯 쏘아보았습니다. 혹시 애기유, 뾰족하고 거대한 저 바위, 바늘. 보트를레는 눈을 감고 두 눈을 얼굴로 감쌌습니다. 벅찬 기쁨 때문에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저 에트르타의 귀괴한 바위가 바로 애기유였습니다. 그렇다면 크레즈란 뭘까? 이 비밀을 어떻게 찾아야 하지? 그때였습니다. 꼭대기 바로 아래의 바위 틈에서 마치 굴뚝에서 새어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연기잖아. 연기가 나오고 있어. 그렇다면 바위 속이 비어있다는 건가? 아, 바로 저거였어. 속이 빈 바늘, 애기유, 크레즈. 연기는 천천히 원을 그리며 점점 더 어두워지는 하늘로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바위의 속이 어떻게 텅 비어 있는 것일까? 오랫동안 바닷물과 빗물이 스며들어 생긴 자연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옛날 사람들이 깎아서 만들어낸 작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보트를레가 아무리 알아내려고 해도 알아낼 수 없는 문제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위 속이 비어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드디어 수백 년 동안 숨겨져 온 비밀을 풀 열쇠를 손에 쥔 거야. 그 놀라운 비밀을 아르센 리팽 다음으로 알아냈지. 오랜 옛날부터 프랑스는 다른 나라를 정복해 나가면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왕가의 보물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프랑스의 왕들은 전쟁터에서 쓸어온 귀한 물건은 물론 백성들에게 빼앗은 재산, 프랑스 곳곳에서 가져온 황금까지 모아 이곳에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속이 텅 빈 바위 안은 아무도 몰래 보물을 숨기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였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솟아오른 신비로운 왕국이자 사람들의 마음에서 잊혀진 곳, 기이하게 생긴 바위의 성, 이곳이 바로 기암성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곳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딱 한 사람? 아르센 류팽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보르틀레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바위를 통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몰 때 작은 배를 타고 가면 배를 댈 수 있는 틈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지만 땅 쪽으로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 저녁이 되어 깜깜해질 때까지 보트를레는 바위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움직일 줄을 몰랐습니다. 리팽과 보트를레가 결국 기암성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가니마르 경감과
헐록쇼즈에 의해 끝까지 추격당하는 리팽과 보트를레. 과연 리팽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사랑하는 여인 레이몽드 양과 함께 새 삶을 살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의 마지막 내용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다. 리팽과 보트를레 앞에 가파른 계단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애기유의 바위 안쪽을 파서 만든 계단은 나선 모양으로 빙빙 돌면서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따금 햇빛이 바위 틈에서 새어 들어와 계단을 비춰주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보트를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리팽은 활기차게 떠들어댔습니다. 이제 가니마르 경감은 어떻게 나올까? 나를 막기 위해 다른 계단으로 숨가쁘게 내려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어리석지는 않겠지. 리팽이 갑자기 걸음을 뚝 멈추고 말했습니다. 귀를 기울여봐. 저 소리. 위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지? 창문 너머로 배를 부르고 있네.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은데. 리팽은 손수건을 꺼내더니 바위 틈으로 펄럭펄럭 흔들기까지 했습니다. 곧 리팽과 보트를레는 널찍한 동굴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등불이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그러더니 그림자 하나가 불쑥 나타나 리팽에게 다가와 폭 안겼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의 레이몽드 양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제야 레이몽드 양은 리팽이 누군가와 같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혼자 온 게 아니군요. 리팽이 불안해하는 레이몽드 양을 토닥거렸습니다. 걱정 말아요. 보트를레는 우리의 친구니까. 보트를레는 어둠이 눈에 차츰 익숙해지자 이곳이 어디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곳에 동굴 선착장을 만들다니. 잠수정까지 준비했잖아. 보트를레의 마음을 눈치챈 리팽이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놀랐나? 나는 동굴 선착장쯤은 거뜬히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네. 리팽은 레이몽드 양을 먼저 잠수정에 태운 뒤 보트를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보트를레는 선뜻 그 손을 잡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리팽이 주저하는 보트를레에게 물었습니다. 왜? 겁이 나나? 보트를레가 발끈하며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겁이 나다니요. 하하, 그렇다면 어느 쪽에 설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로군. 리팽 쪽은 당당하지 못하고 부끄러우며 불명예스러운 쪽이고 가니마르 경감 쪽은 정의롭고 도덕적인 쪽이겠지. 그러니까 리팽 쪽이 아니라 가니마르 경감 쪽에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망설이고 있군. 보트를레는 리팽의 말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팽이 안타깝다는 듯이 말을 이었습니다. 정신 차리게. 지금 자네는 어느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게 아니네. 지금 우리 두 사람은 죽었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게 해야 해. 앞으로 내가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네가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지. 먼 훗날 내가 자네를 놔줘서 자유롭게 되면 자네 마음대로 떠들고 다녀도 돼. 그때는 자네가 뭐라고 말하든 상관하지 않을 거야. 리팽은 보트를레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보트를레는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와서 리팽에게 맞서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토록 원했던 애기유 크레주의 비밀을 풀었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닌가? 한편으로 보트를레는 또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일을 말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 더 큰 위험이 남아있다고. 헐록쇼즈가 집요하게 뒤쫓고 있다고. 하지만 보트를레가 말을 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리팽이 다그쳤습니다. 자, 어서 서두르게. 보트를레는 순순히 리팽을 따라 잠수정에 탔습니다. 그들은 갑판에 오른 뒤 가파른 사다리를 내려갔습니다. 사다리를 다 내려가자 사다리 끝에 연결된 뚜껑이 머리 위에서 철커덕 하고 닫혔습니다. 사다리 밑에 배아는 등불로 밝혀져 있었지만 그리 환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매우 비좁아서 다닥다닥 붙여 앉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잠수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트를레는 서 있는 땅이 아래로 쑥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리팽은 보트를레가 불편해하는 기색을 눈치채고 놀리듯이 말했습니다. 하하, 배가 가라앉을까봐 걱정되나 보지? 걱정할 필요 없네. 우리는 위쪽 동굴에서 아래쪽 동굴로 내려가고 있는 것 뿐이야. 아래쪽 동굴은 반 정도가 바다로 열려 있어서 물이 빠질 때면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거든. 드나들 수 있는 길은 딱 이 잠수정이 지나갈 정도로 좁지. 잠시 후 잠수정은 동굴을 벗어나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둥그런 창문으로 푸른 바다에 물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천장에 있는 창문으로는 햇살이 비치는 수면이 올려다 보였습니다. 그때 시커먼 그림자가 머리 위를 쓱 미끄러지듯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공격을 시작할 모양이네. 놈들이 배로 애기유 크레주를 둘러싸고 있군. 하지만 저런 큰 배는 안으로 못 들어가지.
류팽이 비웃듯 말할 때 잠수정 옆으로 바닷속에 크고 작은 바위들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잠수정이 지날 때마다 물결이 일면서 다양한 바다식물들이 물결을 따라 꿈틀댔습니다. 얼마 후 좀 전보다 더 길고 커다란 그림자가 잠수정 위로 지나갔습니다. 빠르게 물살을 헤치던 잠수정은 어느덧 안전한 곳에 이르러 물 위로 스르르 떠올랐습니다. 천장에 있는 창문으로 눈부신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제 바닷가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류팽은 바다 풍경을 바라보며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보트를 내는 그런 류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지칠 줄 모르는 힘, 호탕한 마음, 통통 튀는 장난기. 류팽은 어쩜 저렇게 활기찬 거지? 보트를 내는 류팽의 옆에 앉아있는 레이몽드 양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녀는 류팽의 손을 꼭 잡은 채 그의 옆에 꼭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레이몽드 양은 때때로 눈을 들어 류팽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왠지 모를 슬픔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윽고 배는 허물어진 절벽 사이에 항구로 들어섰습니다. 류팽이 힘차게 외쳤습니다. 자, 류팽항에 도착했네. 류팽항은 바위와 바위 사이를 뚫어서 만든 작은 항구였습니다. 그 닥에는 고운 모래가 깔려 있었는데 사람의 발길이 뜸하다 보니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물씬 뿜기고 있었습니다. 류팽이 레이몽드 양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이제 내립시다. 내 손을 잡아요. 레이몽드 양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류팽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느 부부들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레이몽드 양의 뒤를 따라 잠수정에서 내린 보트를 내는 낯선 항구를 둘러보았습니다. 절벽으로 둘러싸인 항구에서 어떻게 나갈 수 있지? 그리고 여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 그때 류팽이 절벽 끝에 놓인 쇠 사다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사다리로 절벽을 넘어가면 작은 시골 마을이 있네. 나는 그곳에 농장을 사놓았지. 나는 이제 시골에서 아내와 유모와 함께 농부로 조용히 살 생각이네. 세상 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지. 류팽 일행은 사다리를 타고 절벽을 넘어 바닷가와 이어진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는 류팽을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류팽이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겠지? 그러자 남자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닐 수도 있겠지만 수상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 같았어요. 그렇군. 류팽은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지만 신경이 쓰이는 눈치였습니다. 보트를 내도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홈즈가 이곳을 찾아냈구나. 류팽 일행은 남자와 헤어져 농장 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을 늦춘 류팽은 보트를레에게 골치 아프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홈즈로군. 지금 나한테 화가 많이 나 있을 텐데. 류팽이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웅얼거렸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야 할까? 느낌이 좋지 않아. 자꾸 나쁜 예감이 드는군. 류팽의 말에 보트를레도 마음이 쓰였습니다. 이제 류팽 일행 앞에 바람에 살짝살짝 흔들리는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원을 바라보며 농장으로 향하는 작은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걷던 류팽은 갑자기 보트를레의 팔을 잡더니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레이몽드 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여인을 볼 때마다 나는 무척 떨린다네. 그녀를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아, 보트를레. 그녀는 내가 류팽이었다는 것을 잊을 수 있을까? 보트를레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사이 류팽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옛날에 나를 잊어줄 거야. 나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으니까.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에귀즈 크레즈도 보물도 권력도 자존심도 다 버렸어. 모두 희생했지. 이제 더 이상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되고 싶지 않아. 그녀가 사랑할 수 있는 정직한 보통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야. 류팽은 진지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보트를레, 이해할 수 있겠나? 내가 지금까지 모험을 즐기며 신나게 살면서 느꼈던 기쁨도 저 여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랑스러운 눈길에 비하면 말이야. 이제 저 여인만이 내게 기쁨을 주는 존재라네. 아,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는 걸까? 보트를레는 류팽의 눈이 촉촉해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르센 류팽이 눈물을 흘리다니, 사랑 때문에 울고 있다니. 해가 지면서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길 저쪽에는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숀주와 그 부하들이 한 나이든 부인의 팔을 꽉 잡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류팽은 레이몽드 양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기다려줘요. 그리고 보트를레에게 담담한 말투로 부탁했습니다. 보트를레, 그녀 옆에 있어주게. 류팽은 혼자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보트를레가 말릴 새도 없이 레이몽드 양은 류팽을 놓칠세라 황급히 뒤쫓았습니다. 보트를레도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따라가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일단은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낫겠어. 류팽과 숑즈는 농장의 울타리 근처에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로 노려보았습니다. 이윽고 류팽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을 풀어주게. 실소. 숑즈, 내 말을 들으시오. 여러 번 숑즈를 설득하려 하다가 결국 포기한 류팽은 천천히 외투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이러한 류팽의 움직임을 눈치챈 숑즈는 얼른 뒤로 물러서며 유모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류팽, 움직이면 쏘겠소. 숑즈의 부하들도 불이 나게 총을 빼들었습니다. 류팽은 끓어오르는 마음을 꾹꾹 누르며 말했습니다. 숑즈, 유모를 놔주시오. 그리고 나와 얘기하는 것이 좋겠소. 어림없는 소리. 한껏 기세가 오른 숑즈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숑즈는 어디선가 인기척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숑즈가 잠깐 눈길을 돌려보자 레이몽드 양이 덜덜 떨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 당신은... 그 순간 숑즈가 주춤했습니다. 그 틈을 놓칠 류팽이 아니었습니다. 류팽은 재빨리 총을 쏘았습니다. 총알은 숑즈의 오른팔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총을 맞은 숑즈는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쓰러지면서도 부하들에게 있는 힘껏 소리를 쳤습니다. 어서 쏴라! 하지만 총을 쏘기도 전에 류팽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숑즈의 부하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숑즈는 온 힘을 다해 왼손으로 총을 집어들고 류팽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탕! 총소리에 이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류팽의 발 아래에 힘없이 풀썩 쓰러졌습니다. 류팽이 미친듯이 소리치며 쓰러진 누군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레이몽드, 정신 차려봐요. 하지만 레이몽드 양은 축 늘어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숑즈가 류팽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을 보고 레이몽드 양이 그것을 막기 위해 두 사람 사이로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오, 레이몽드, 죽으면 안 돼. 류팽이 울부짖는 소리가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같은 말이 애원하듯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죽지마, 죽지마, 죽지마. 모두 그 자리에 붙박인 듯 서 있었습니다. 숑즈도 예상하지 못한 일에 당황한 표정으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류팽은 괴로움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숑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숑즈에게 덤벼들어 목을 졸랐습니다. 캑캑. 류팽의 팔에 숨이 막힌 숑즈가 발버둥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보트를레가 류팽을 말리기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보트를레가 말리기도 전에 류팽은 숑즈의 목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보트를레는 이 슬픈 광경을 불끄러미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류팽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여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는데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둠이 온 세상에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류팽은 천천히 일어나 레이몽드 양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려던 농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풀밭에 쓰러져 영원히 잠들어 있는 레이몽드 양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류팽은 몸을 굽혀 사랑하는 레이몽드 양을 조심스럽게 들어 안았습니다. 그는 보트를레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잘 가게 보트를레. 류팽은 레이몽드 양을 안고 노부인과 함께 바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그 모습은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감상평. 프랑스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 그녀는 프랑스 혁명을 겪으면서 자식을 위해 비밀을 남기게 됩니다. 어떤 비밀인지 류팽이 파헤쳐 나가는 그 사건과 진실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기암성과 류팽 그리고 그에 얽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가니마르 형사, 영국 탕정 헐록 숑즈, 젊은 고등학생 탐정 보트를레, 그리고 류팽을 사랑한 여인 레이몽드. 모두 하나하나 스토리가 있으면서도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그들과 친구가 아닌 적으로 대해져야만 하는 루팡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안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들도 아르센 루팽이란 인물에게 자수를 권유하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었죠. 1편과 2편 그리고 3편까지 읽어보았을 때 전혀 아이들이 읽어서 위험하거나 어려운 소재는 없었습니다. 어린이 추리소설로 매우 적합한 난이도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른인 저도 4편이 또 무척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권유하고자 한다면 일단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이 책은 머리도 많이 쓰게 하면서 재미까지 있으니까 어린이들에게 학습용이나 취미용으로 매우 권장하고 싶은 도서입니다. 감사합니다.